저희가 통일 강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김영수 서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강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교수님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서강대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육사 교수, 제주대 교수, 일본 게이오대 초빙교수, 서강대 부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교수이면서 내주평통 상임위원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정보학회 부회장 및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수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가 워낙 의미 있는 자리라서 한 분 한 분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연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은식 국장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또 설명해 주셔서 오늘 강의는 원래 1시간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주방장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오늘 드릴 말씀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 한반도 한민족 공동체론 또 햇볕 정책을 얘기하던 민족화해 협력 정책 또 평화 번영 정책 상생과 공영 정책 역대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책의 결과 하나 얻은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북한이 같이 백지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북은 우리의 정책을 꿰뚫고 있고 우리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남조선 길들이기를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월 25일 출범에 앞서서 북한이 2월 12일 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핵실험을 했습니다. 취임 전에 준비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원대한 포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중대한 난관에 직면하게 됐고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이전과 같이 가되 똑같이 갈 수는 없다는 뜻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자. 임기 5년에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등의 우리와 관련된 국가들과 한 목소리를 내서 북한이 변화도록금 하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룰을 지킨다면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희망적입니다. 또 하나,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뜻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에는 남북관계 환경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핵실험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박광자 씨 피격, 조준 사격하는 사건으로 또 2010년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그리고 2010년 또 같은 해 연평도를 조준 폭격을 해서 통신망을 끊기 위해서 통신시설부터 공격을 해대는 치밀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관계는 경색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책임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데 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심지어 김정일이 죽기 전에 2012년 국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남조선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의도의 둥지를 틀라는 지시도 내립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을 통일 원년으로 하라는 지시도 내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애국가를 부를 때 따라 부르지 않는 국회의원이 6명 있습니다. 그 보좌관들 9명씩 962 54의 국회의원 60명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애국가도 안 부르는 국회의원이 있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도 합니다. 안보의식은 점점 약해져서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잘 구별 못하는 신세대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 공격을 본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예상외로 대북 경계심을 높게 갖고 안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안보 교육을 늘리고 자주 하는데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안보 교육에 너무 식상한 나머지 안보 교육 그러면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보 교육은 안 보이게 하면서도 안보를 느끼게 하는 새로운 솜씨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안보 교육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한자 모르는 세대에게는 나라 사랑 교육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세대는 국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능 대학 시험에 국사를 꼭 필수로 해야 된다 했더니만 하자마자 갖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방송을 유재석과 등등의 주요 인물들이 하자마자 전국의 역사 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안보교육도 흐름도 타고 신세대의 감성에 호응하는 교육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바로 그러한 모든 환경을 감안해서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호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적대적 의존 관계입니다. 전쟁을 하고 동족 산잔의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적대관계이나 적대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또 함께 살아야 될 미래의 통일을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운명이 있습니다. 적대적 의존관계를 북은 잘 이용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만들 때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하이테크가 많이 들어오게 하면 다 들어온 다음에 막대기를 다시 서울 쪽으로 쭉 내밀면 모든 것이 북한 것이 된다고 했던 것이 북한 간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개성공단은 취임 후에 개성공단을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면 남조선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남조선 기업들과 일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강경함을 비난할 것이고 그러면 남남 갈등이 폭발해서 남조선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판단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갑자기 5만 3천 명의 근로자가 철수한 기업의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만 남아서는 인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신변 보장을 위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북으로서는 예상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담하자고 했을 때 북은 우리는 늘 장관이 나가면 북한은 늘 과장급이 나왔습니다. 첫 남북 장관급 회담 때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김대중 정부 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북은 늘 우리보다 두세 단계 낮은 급들이 나왔지만 우리는 묵묵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격을 맞추자고 하니까 북이 발끈했습니다. 왜 안 그러던 남조선이 왜 트집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묵묵히 지켜보았고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이렇게 불균등하고 균형 잡히지 않은 우리가 손해보는 상태에서 한 줄을 제대로 모르셨습니다. 결국 신뢰 프로세스는 지금은 아직 신나는 행보를 걷지 못하지만 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게 되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많은 분들은 신뢰도 형성 안 되는데 무슨 프로세스야? 오늘 나오신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부터 쌓자는 겁니다. 이번에
애틀란타에서 와서 공항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HOB라는 레인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둘만 타도 된다고요? 와, 대한민국은 6명이 타야 되는데 여기 둘만 타도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떡할까? 다 지키기 때문에 가끔씩 모르고 또 일부러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지키기 때문에 HOB가 유효한 겁니다. 중앙선에 그만한 그어놓았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55마일로 달리는데도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이 중앙선은 넘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이 깨지면 우리는 절대로 속도를 내서 달릴 수도 없고 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중앙선조차도 지키지 않는 북한으로 인해서 이제는 차를 몰고 가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해봤자 또 재발되면 또 우리 기업만 가슴 아프게 되고 우리만 답답하게 되니까 북한 보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려니까 북한은 재발 방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재가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이나 만나서 합의한 것은 딱 한 자입니다. 재입니다. 재발 방지와 재가동. 이런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무엇을 진전시키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그리고 우리는 통일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열심히 북한이 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핵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대담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최근에 김정일의 아들은 2가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의 북한의 미사일과 핵기술을 확산시키는 훈련 하나와 두 번째는 미국의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4개의 도시를 매일 좌표를 설정해 놓고 미사일 군대를 훈련시킵니다. 24개의 좌표 중에 애틀란타가 들어있습니다. 3번째로 들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북한이 우리 본토를 공격해?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토를 공격한다고 공언하고 연습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이런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최근에 김정은이가 걱정할 정도로 의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 사회에서 최근 유행어가 몰라입니다.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몰라. 몰라 그래도 하고 갑니다.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몰라. 몰래 들은 라디오의 준말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우리 KBS의 한민족 방송들을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거의 다 듣고 있습니다. 25,400명의 탈북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2달 전에 올해 안으로 25,400명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탈북 동포들을 10,000명을 재입국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공화국의 품으로 안으라! 그래서 라오스로 탈출하던 9명의 청소년들이 급작스럽게 평양으로 되잡혀갔던 것입니다. 10,000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재입국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이 제가 있는 서강대학의 43명의 우리 학생들에게도 밤마다 전화해서 협박합니다. 누구세요? 너 은주지? 누구세요? 너 은선이 알지? 북에 두고 온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구세요? 너 그거 남조선 TV에 나가서 공화국 팔아먹으면 은선이 죽어. 은주는 그 다음 주부터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울면서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북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상태에서도 남조선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대남 심리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결국 유일한 길은 남북한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성만 확보되면 크게 교류 협력을 해서 북한이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가자는 겁니다. 단,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안 되면 거기에 호응하는 압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신뢰도 없는데 무슨 프로세스야 하는 이야기는
그 뜻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러다가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서 MB 정부처럼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지난번 방문했던 미국과 또 정상회담을 했던 중국의 오바마와 시진핑 두 지도자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로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통일 정책의 근간입니다. 아까 김우식 국장님이 생생한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재호 주무관님께서는 해외 동포의 목소리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맨 뒤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기대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해외 동포들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시고 그리고 이번에 국정과제 4개 중에 하나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우리 총영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점심때 총영사관에 방문할 기회를 주셨고 총영사님 방에서 대통령의 사진과 국정과제 4개를 써놓은 것을 이 미국 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4번째가 평화통일 기반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여기 계신 이 귀한 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뜻을 전하시는지 생생한 목소리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국내의 대통합, 즉 지역, 계층, 세대 간 통합은 물론 재외 동포와 글로벌 코리아가 상호 연계되는 글로벌 한인 대통합도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통합은 한반도 평화와 발전뿐 아니라 통일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재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무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글로벌 성공시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100%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 말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았습니다. 이번 자리에 오기 전에 경경대 수석 부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것은 과거 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 어제 저녁에도 질문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자문위원들이 건의하는 것이 정책에 반영되느냐? 네, 됩니다. 저도 9기부터 지금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읽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대통령을 보좌 하는 수석, 비서분들이 읽고 대통령께 전달하고요. 그 뜻은 자료집으로 해서 다시 피드백도 되고 오늘 짧게 대통령의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근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이나 더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원래 오늘 1시간 정도 부여받았지만 긴 강의는 절대 연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료 시간을 맞췄습니다. 드디어 주방에서도 제 분위기를 알아서 와인을 갖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김영수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은요. 지금 여기 대북 정책에 관한 이제 강연을 해주셨는데 제가 1년에 한국 한 4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여러 개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 나이 또래를 만나게 되면은 그 친구들하고 좀 설전을 하게 돼요. 혹시 대북 정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이나 이성필 씨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멋있다고 끼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재작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제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어머니는 부엌에 있고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 학교에 그 반에 9명의 학생이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왜 어머니는 일을 하고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어야 됩니다. 했을 때 그 9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따로 좀 안 좋은 사상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는 이제 민주평통에서는 무슨 대북적인 것도 좋지만 사실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질문이 너무 현실적이고 정확하십니다. 이혁 자문위원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대북 정책은 요지로 말씀드리면 북한을 향한 정책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남쪽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대북 정책도 필요합니다. 대국민 심리 활동이 없으면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반은 첫째가 튼튼한 안보입니다. 두 번째가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기반 조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내 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군에 갔다가 얼마 전 제3 땅굴을 보고 왔는데,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제3 땅굴을 다녀왔어요. 북한 놈들 대단하더군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땅굴을 왜 팠겠어요. 저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땅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땅굴을 처음 다녀오더니 참 그놈들 희한한 놈들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인데 땅굴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을 좀 소중히 보았습니다. 경험을 해줘야겠다. 가르쳐야겠다. 제가 일요일마다 ROTC 대학 다니면서 군사훈련 받고 장교로 임관되는 ROTC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3시간 북한 관련된 교육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딱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이런 교육을 세상에 태어나서 군사훈련 받으면서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되겠다는 자원들에게도 아직 한 번도 이런 안보 교육을 안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교육 해주듯이 안보 교육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지. 두 번째, 우리 엄마랑 누나도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우리 엄마하고 누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혁 자문위원의 질의에 대한 따끔한 충고에 대한 답입니다.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북침이냐 남침이냐. 우리 젊은 세대 보고 너 6.25 몇 년도 일어났어? 6.25요? 1950. 너 그것도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아이들 보고 6.25가 몇 년인지 모른다고 안보 아니죠. 저보고 60년 전에 뭐 일어났냐 그러면 잘 모릅니다.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나만큼 안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우리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돼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연평도를 공격받았는데. 그랬더니 한 학생은 연평도가 우리나라의 소금이에요. 소금 묻는 학생도 하나 있었고요. 저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수도 연평도를 모를 수도 있겠죠. 또 한 학생은 서정호 하사가 불쌍해요. 휴가 가다가 호소리 듣고 다시 귀대하다가 젊은 사람이 너무 아까워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무서워요. 전쟁 날까봐. 그래서 물하고 햇반을 샀니? 그랬더니 안 샀대요. 아니 무서운데 왜 안 샀니?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편의점에 다 있답니다.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 무섭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달라진 환경입니다. 이제 컨비니언에 편의점에
누구라고 헷갈이 있기 때문에 안 샀다는 이야기. 결국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와 같은 심경이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눈높이는요, 이혁 장로님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안보교육은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춰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국가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안보교육은 우리가 갖고 있는 눈높이에 그들이 따라오게끔 끌어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는 늘 신세대한테 잘 보이려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국가가 흔들리는 과정이 왔습니다. 너무 소중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명호입니다. 네. 제가 91년도에 북한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북한을 갔을 때 그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해외에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꼭 그 문화 영화 같은 영화를 보여줍니다. 근데 영화에는 내용은 참 웃기지도 않는 희극 같은 내용인데 자기네들이 그 만든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내용의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동료들하고 같이 갔던 분들 여기 몇 분 임창민 회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갔었는데 제가 하도 영화도 재미있고 피곤하고 해서 잠깐 이게 코를 골고 거기서 영화를 보다 잔일이 있어서 같이 갔던 분들이 양반 그래도 코까지 골면서 자면은 그거냐 이런 북한에서는 이런 정도의 지금도 계속 허무맹랑한 선전과 교육으로 또 남한의 아는 젊은 학생들한테 6.25를 모르는 학생들한테 그런 걸 주입시키고 있는데 미국에도 젊은 우리 교포들 중에 그런 허위 선전에 빠져들고 있는 이런 보이지 않게 잠재적으로 자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역사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점 그리고 또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 전과 같이 자꾸 퍼주고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런 정책은 대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조금 가다가 야당이나 또는 일부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 반대 의견이 너무 거세지기 때문에 그 대북 정책이 가다가 조금이라도 다시 변경되는 이런 일이 없이 일관되게 이런 정책을 밀고 나오고 해외 교포 사회든 또 우리 국민 학생들에게 옛날 같은 안보 교육의 발본 교육을 그런 식으로 강압적인 게 아닌 어떤 새로운 교육을 역사 교육부터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정책에는 초지일관 계속 밀고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생하게 보고를 하고 초지일관 하시라고 할 텐데요. 아마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쉽게 정무적 판단, 정쟁에 의해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미 세종시 옮길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 또 해외 교포들께 보여주신 그런 것이라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대북 정책이 국내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급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평가를 했는데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는 얘기에 79%의 국민들이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25%는 매우 잘하고 있다. 나머지는 잘하고 있다. 청와대도 놀랍고 우리 국민들도 놀라웠어요. 제일 놀라운 것은 북에 있는 김정은과 그 측근들입니다. 뭐가 왜 이래? 그래서 지금 김정은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은은 올해 아마 그들 뜻대로 안 되면은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고조시키는 도발을 해서
미국이 개입하게끔 하는 수도 만지작거리는데 지금 못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 장관이신 김관진 장관 덕분이라는 북한 내부 분석이 있었습니다. 뭐냐? 김관진이란 놈은 재주도 없는 것이 청와대 안방주인의 치맛자락이나 붙잡는 재주가 있어서 장관을 연임하고 있어. 근데 남조선 국방장관 중에 도발하면 진원지를 타격할 뿐만 아니라 평양까지 없애겠다고 한 장관은 그 놈밖에 없어. 그 장관의 눈을 보라. 그거 사고 칠 눈이야. 그거 우리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김관진 효과가 북에는 아주 지금 잘 먹혀들고 있어. 한 분의 장관이 덕분에 그제 전방에서 북한 초병들이 경계 근무했을 때 장교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남조선으로는 오발하지 마라. 남조선 오발하면 가만 안 두겠어. 그냥 남조선 오발하면 그냥 두세 배 날라온다고 하니까 북한군 장교 군관들이 제발 남조선으로는 오발하지 말라는 교육시키는 이 감청이 김관진 장관이라는 한 분의 판단이 얼마나 안보 전선에 중요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김관진 장관님처럼 되도록 저도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내 저녁 식사하면서 또 있을 것입니다. 내일까지 있겠습니다. 이제 식사. 네, 식사하시면서 개인적인 질문하시고요. 공사 담당하신데도 불구하고 위촉장 수여도 해주시고 일일이 전달해주면서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그 김희범 애찬가 총영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총영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영사님. 자, 마지막 순서 남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손에 손을 잡았으면 저는 참 좋겠거든요. 근데 남자분들끼리 손잡기가 좀 그러실 것 같아요.